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자, 입문서 3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세법.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부동산을 뭐해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양도하겠죠? 자, 양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 할 것이고요?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중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소득세 세금이 3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 5개가 우리 시험범이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보통 취득세가 몇 문제 나오느냐면 약 한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보통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재산세가 약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소득세가 약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14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써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는 게 33회죠. 그죠? 자, 30회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0회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지금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돼버렸고, 올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가 3문제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가 2문제 이상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또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요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또 1문제가 또 출제가 된 것도 있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또 묶어서 1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올해 총론은 아예 안 나왔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뭐 내년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요 정도 나오겠지라고 보통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다라고 좀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총 몇 문제 출제가 된다고요? 16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16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죠. 우리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몇 점이 목표예요? 60점이 목표예요. 60점. 그러면 지금 공시하고 세법 묶어서 지금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서 60점만 맞으려면 몇 개만 맞으시면 돼요? 24개만 맞으시면 돼요. 24개. 그러니까 24개 이상만 맞으시면 되죠? 자, 근데 공시가 몇 문제 출제가 되느냐면 24문제가 나옵니다. 세법이요.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시 열심히 해야 돼요? 세법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아셨죠?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시. 그래서 공시 죽어라고 해가지고 24개 다 맞았어요. 그럼 세법은 다 틀려도 되죠. 다 맞는다면. 네.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뭘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긴요. 어렵다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나는 공시에서 몇 개를 맞았고 세법에서 몇 개를 맞을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공시에서 20개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14개만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20개를 맞은다. 그러면 여기서는 4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여기서 10개를 맞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14개만 맞추시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공시가 세법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공시는 다시 2개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공시법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등기법하고 지적법 2개로 나누어져요. 12문제씩. 거기에서도 다시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뭘 선택을 하라? 잘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나는 정말 괜찮더라.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못하는 거 빼고. 우리가 선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다 못해요. 그러면요. 그래도 가장 덜 못하는 거. 다 잘하면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시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것은, 가장 못하는 것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세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세법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중에서 몇 개가 목표냐? 10개가 목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세법은 그냥 10개는 여러분께서 뭐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풀어서 맞춘다. 나머지 6개는 그냥 뭐 하자? 찍어서, 버리지 말고. 찍어서 맞추자.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 물론 봤는데 아는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푸는 거고 몰라도 상관은 없다. 하여간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몇 개까지다? 10개까지다. 충분히 10개는 풀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세법은 10개가 목표인데, 자, 10개를 맞으려면 일단 이 과정 속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여력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소득세부터 하셔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지금 총론하고 소득세,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얘하고 얘만 지금 해드린다 그랬죠? 요건 지금 다음 1, 2월 달에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1, 2월 달에 이걸 하면서 소득세도 살짝 건들긴 할 거예요.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일단 소득세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소득세 부분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소득세 내에서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득세에서는 6문제인데 6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어려워요. 소득세가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도 소득세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최소한 4개는 맞추셔야 돼요. 4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 아니면 예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하고 예만 하겠다. 취득세하고 소득세만 죽어라고 하겠다. 세법 내에서만. 내에서는. 그래서 이걸 다 맞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9개 맞았죠? 그러면 나머지 7개는요. 한 번으로 찍으면 하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래서 10개. 나는 얘하고 얘만 하겠다. 그래서 9개. 나머지 거 한 번으로 쭉 찍어서 하나라도 맞으면 10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되도록이면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좀 건너뛰고 할 거예요. 앞으로 수업은. 왜냐면 일단 문항수가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종합부동산세가 3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안 하지는 않아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안 되면 얘들은 애초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세금이 얘들이에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세금이 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을 모르면 얘들은 공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은 이번 과정에서만 해드릴 거예요. 1월부터는 총론 안 들어갑니다.
1월부터는 총론 안 들어가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갈 건데 일단 이번에 총론하고 소득세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1월 달에 가서는 얘하고 얘만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3, 4월 달에 가서 얘들을 살짝 건드려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여겨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아직까지 여기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안 건들 거예요. 왜냐면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요거 외웠던 거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숫자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뭘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요 3개입니다. 요 3개 중에서 일단 2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버리시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자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총론을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하고 해가지고 2주간에서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릴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단 세금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세법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요 법의 종류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들 있죠. 용어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법. 요게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요게 총론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자 산수를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다시피 세금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총론 부분은 이번 11월, 12월 과정에서만 여러분들께서 해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1월 달이나 2월 달 가거나 3월 달, 4월 달 가서 제가 총론을 안 해드릴 때 혹시라도 내용 자체에서 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총론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주셔야 돼요. 흐름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374페이지에 제1장에 조세의 기초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1절에 보시면 조세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명색이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금이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죠. 조세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조세는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뭘 위해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뭐 없이?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데 무엇으로 걷는다? 금전으로 걷는다. 이게 조세예요. 자, 이걸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국가가 걷는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래서 과세권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걸 우리가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한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들이 걷는 것은 세금이라고 안 해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공과금이라 그래요. 공과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세자를 써요. 세금 아닌 것에는 세자 안 써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세죠. 전기세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자, 전기세는 누가 걷어요? 한전에서 걷습니다. 한전이 뭐냐면 한국전력공사예요. 국가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이름요? 이게 국가기관일까 아닐까? 뭘로 구분할까요? 그렇죠.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공사는 공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면 국가기관이에요.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면. 근데 이익으로 월급이 나가면 기업입니다. 법인입니다. 공사는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기관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월급은 사기업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공무원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가는 게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그래서 이건 공과금,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만 걷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세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전기세는 없습니다. 수도세 없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자를 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기는 전기세고 수도는 수도세인데 그러면 가스는요? 그래요. 가스요금이라고 그래. 가스세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되고 단 세금 아닌 것 중에서 세자 쓰는 게 딱 두 개 있죠. 예? 전화세라니요. 전화세는 없어요. 전화요금이지. 전화요금, 카드요금 다 금자 써요. 전세월세. 그죠? 예. 그거 세금 아닌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외에는 세자 쓰지 말자. 그리고 원래 전세나 월세도 전세 월세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임대료, 임차료, 보증금이죠. 전세 월세 이게 원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래서 자, 세금은 누구만 걷는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왜 거둘까? 그렇죠. 뭐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게 뭐다?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걷긴 걷어요. 국가가 걷는데 제재 목적으로 걷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 있죠? 거기다 세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거 세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료는 왜 걷는 거냐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걷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가 걷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경비에. 아시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걷는다거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더라도 경비 목적이 아닌 제재 목적으로 걷는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전에 몇 번씩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모르죠. 뭐 이제 한 번씩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자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걷어야 된다?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무슨 세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다. 아셨죠? 무슨 금, 무슨 비 이러면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자를 쓰는 것만 세금이다. 전세 월세 빼고.
아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럴 거예요. 강제 징수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강제로 걷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무슨 비용인지는 몰라도 세금이다 아니다. 그래요. 세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슨 비, 무슨 금,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자,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 이렇게 쓰면은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세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자를 쓰는구나. 세금 외에는 세자가 안 나온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월세, 전세 빼고. 네.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없이 걷는다고요? 개별적인,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걷는다고요.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에요? 응? 반대급부. 무슨 말일까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반대급부?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 그러니까 반대급부라는 말은 대가성이에요, 대가.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대가가. 왜 대가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죠? 어디에 쓰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경비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가정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내요? 아빠가 하지 마세요. 남자가 문제가 있다고 왜 아빠냐고요. 이상하게 그거 물어보면은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빠 아니에요.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같이 벌어서 내요. 그러니까 같이 벌어서 낸다. 그러니까 누가 내는 거예요? 제가 내요. 에? 가족이 내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생활비를 누가 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는 사람은 따로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예. 가족의 생활비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생활비 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생활비 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대신 누가 내느냐?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낸다고요.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 자녀가 학교 다닐 때 생활비 내라고 해요, 안 해요? 그죠? 공부하라고 하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자녀한테는 생활비 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생활비 내라고 해요, 안 해요? 내라고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동안에 돈 들여서 키워놨으면 당연히요. 이제 능력 되니까요. 생활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당연히 부모로서 생활비 받아야 돼요. 같이 살고 있으면. 받아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결혼할 때 다시 준다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자, 생활비 낸 사람한테만 밥 줘요? 그건 아니죠. 그 생활비를 걷어서 누구한테 써요? 그렇죠. 가족 전체를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생활비 낸 사람이 밥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는 돈 벌어가지고 집에 생활비 갖다 줬더니 나는 야근해가지고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밥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은 이게 세금인 거예요. 자, 국가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은 그 국가에 대한 생활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낸다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작정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능력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낼 것이고요. 능력이 좀 안 되신 분은 좀 적게 낼 것이고요.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세금 안 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돈 모아서 세금 낸 사람한테만 혜택 줘요?
아니라는 거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깔았으면 당연히요. 도로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금 낸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도 당연히요. 세금 낸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다 이용합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유일하게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시장 체제입니까? 그렇죠. 시장경제, 자본시장 경제 체제죠. 자본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뭐예요? 대가예요. 자본주의 근간은 대가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이만큼 받고 싶으면 그만큼 해. 너가 그만큼 한 만큼 줄게. 근데 너가 만약에 안 받고 싶어. 그럼 하지 마. 강제로 하라고 안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대신 네가 한 게 없으면 너가 가져갈 건 없어. 이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자유주의고 자유주의의 근간이 자본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이상 자체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예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가 없이 모두가 나눈다는데 목표도 아니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그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천국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천국이나 불교에서 보면은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중생들이 어때요? 다 평등하게 살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안전하더라도 민주주의인 시장경제체제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경제체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즉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이걸 선택을 했었을 때 공산주의는 쉽게 말하면 세뇌가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같은 절대 권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눌러놓고 니들은 이만큼 뛰지 마. 이 안에서만 있어.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해. 그리고 거기 나온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줄 테니까. 요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니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해.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시장 경제체제 단점이.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불안전하다 그랬죠?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경쟁, 빈부의차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한 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금은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걷어서 어떻게 분배를 하자? 동일하게 분배를 하자.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는 사람이든 100만 원 내는 사람이든 10만 원 내는 사람이든 받는 혜택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 내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원하고 똑같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나도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낸 세금으로 내 경찰이 우리 집 앞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준다고요, 경찰이. 근데 우리 집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 앞부터 지켜준다고요. 그걸 100만 원 낸 사람이든 1,000만 원 낸 사람이든 1억을 낸 사람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반대급부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다 같이 받는 복지 혜택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세금 걷어서 제일 먼저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니, 어디에다 꼭 세금 어디에다 쓰냐 물어보면 꼭 도로부터 나오는데 도로 하지 마시고 이제 도로 들었다 놨다 할 때 됐어요. 예산 다 써야 되니까 이제 들었다 놨다 할 때 되긴 했는데, 예. 세금 걷어서 어디에다 쓰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선결 조건이 있어요. 복지는 나중 문제예요, 복지는. 공무원 월급 나중 문제.
지금 공무원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 모르세요? 예산은 쓰는 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국방비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서 복지고 뭐고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가 지켜져야 그 가능한 일들이라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복지가 필요하고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도로도 다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담벼락을 먼저 쌓아야죠. 그게 국방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세금을 거두면 제일 먼저 투입하는 게 국방비예요. 국방비부터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그래야 외세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지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그건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제일 먼저 나라를 먼저 지금 지키기 위해서 테두리가 지켜졌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아 모르세요? 여러분들 여 안에서만 있으면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가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향상됐죠.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모르는 나라 없어요.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술 먹고 떼꼬리 돼가지고요.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요. 누가 안 죽이고 데리고 간 사람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같은 경우 6시 이후부터 밤거리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다운타운이면 모를까. 일반적인 길거리에서는요, 6시 이후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전부 다 히피족이라고 해서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총 쏴서 죽여요. 그런 나라가 총 들고 돌아다니고 설치고 그런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죠. 왜 아까워요? 이것 때문에 아깝다고요. 대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받는 혜택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만 쓴다 그러면은 조금 뭐 억울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요.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두 번째는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물론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렇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가지면은 또 뭔가 불만이 생기는 거고 없을 때는 또 그런 불만들이 또 다른 데로 또 표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건데 하여간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많이 내세요. 저는 되도록 안 내고 싶은데. 자, 그래서 세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 없이 부과되는 거다. 유일하게 반대급 없이 부과되는 게 세금이다. 아시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이라는 이야기는 계약관계다 아니다.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계약관계가. 그러니까 세금은 내가 낼 테니까 국가 너희가 받아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다 있어요.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에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 강제로라도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 강제로 뺏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예요, 국회.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뽑아줬잖아요. 결국에는 법은 국민이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법이고 법은 당연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법도 국회에서 만든다고요. 계약관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내라고요? 금전으로 내시라고요. 왜 금전으로 내야 돼요? 아니, 세금을 왜 금전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저축이 목적이 아니죠. 세금은 뭐가 목적이에요? 사용이 목적이에요. 사용이. 그러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게 뭘까? 당연히 현금이겠죠.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봐요. 그거라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건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로 받았다. 물론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걸 다시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발생하죠. 그죠? 자, 10억짜리 아파트하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하고 뭘 받으실래요? 그래요. 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내라고요. 현금으로. 아시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꼭 현금으로만 내라는 법은 없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물납이라 그래요. 물납. 근데 아주 예외적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세란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 그래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라 그래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 즉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국세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현행 국세가 12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입니다. 그 23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딱 5개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경비에 뭐 할 목적으로 걷어들인다고요? 사용할 목적으로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는 무엇으로만 내도록 되어 있다? 금전으로만 내도록 되어 있다. 현금으로만.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물건,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금전으로 낼 때도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할납부 제도라든지 물납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현행 분할납부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고 물납이 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게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 이 2개만 현행 물납이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다 통틀어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요 5개의 세금 중에서 자, 하나씩 좀 살펴봤었을 때 물납이 되는 게 있느냐? 취득세는 물납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물납 안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되고 소득세 물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글자 그대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취득세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없고 재산세 있고 종합부동산세 있고 소득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요 5개의 세금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하나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걸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 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부터 나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때가 공부가 되는 시점이에요. 착각에 빠져야 돼 이제. 그래서 원래 나 이거 알고 있는 단어야.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이번에 배우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죠. 375페이지에. 자, 제2절에 조세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세금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걸 지금 살펴볼 건데, 자, 세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명칭들이 되게 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명칭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이름 하나죠? 이름 하나인데 불리는 명칭은요? 여러 개죠? 엄마다, 아빠다, 조카다, 삼촌이다, 친구다 등등등 명칭은 여러 개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취득세를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걸 지금부터 구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누가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에 국세가 나와 있고 양가로 2번에 지방세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세목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까지 쭉 나와 있죠?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지방세에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와 있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울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 요 5개 중에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요.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도 국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3개와 국세 2개. 요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네. 아시겠죠?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다? 국세.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국세는 누가 걷는 거예요? 국가가 걷죠.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세청이죠. 그죠? 국세청이죠. 국세청 밑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세무서에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무서는 어디만 담당하는 거예요? 국세만 담당하는 거예요. 국세만. 그러니까 지방세 들고 제발 세무서 좀 가지 마시라고요. 세무서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냐고요. 꼭 지방세 들고 가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요. 막 쌍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세금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3개 있어요. 하나가
국가세무직이 있고 또 하나가 지방세무직이 있고 또 하나가 관세직이 있어요. 관세직에서 관세직을 합격을 하면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하면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근무를 해요. 지방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지자체에서 근무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청이라든지 도청 같은 데 가보시면 민원실 있죠? 거기 가보시면 민원실 쪽에 쭉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무슨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셨어요? 팻말?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세과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서 관리하는 게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 지자체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지자체는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지자체는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네? 총 6개로 돼 있어요. 총 6개예요. 일단 광역단체 3개.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물론 이제 요 안에는 또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요,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르세요? 아니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뭔가를 의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으로요. 자치적으로요. 권한이 있는 뭘 말한다? 단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걸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통치가 가능한 단체.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선결 조건이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이걸 지방정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정부라는 말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인데 이제 그 용어상으로 조금 다른 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아직은 안 써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자체 시대가 언제부터 열렸어요? 뭐 역사 시간도 아닌데 지자체 시대가 언제부터 열렸는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자치권이 있으려면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으려면 세금이 있어야 돼요. 세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유배 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권력을 국민한테 부여받아야죠.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죠. 여기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즉,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선거로 뽑히는 곳. 단체장이 선거로 뽑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서울시장은요.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대들죠. 대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너한테 임명받은 게 아니다. 나는 서울 시민한테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나를 내릴 수는 있어도 네가 나를 쫓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노원구청장 선거로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도 선거라고요. 이것도 지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요. 치고받고 싸우는 뉴스들 많이 봤죠? 예전에.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권력을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것을 지자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걷는 게 지방세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누어져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여기다 세자만 붙이시면 돼요. 시세, 군세, 구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하죠? 선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광역의회, 기초의회.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게 여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랬을 때 취득세는 이 중에서 어디에서 부과하느냐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도, 구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광역단체는 특광도가 있고 기초단체는요. 시군구가 있다. 아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걷어가는 세금이 뭐고? 취득세고 여기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고 재산세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일단 놔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중복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쓸 때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뭐예요?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노원구에 소지하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쓴다고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노원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노원구 재원으로 쓴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가져간다고요. 등록면허세는요? 부평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경기도청에서 가져간다고요. 재산세는요? 성남시청에서 가져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맨 앞에 쓰는 곳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곳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해되셨어요? 네. 대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쪽에서는 구에서 가져가고 아셨죠? 도 단위에서는 도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도구세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자체가 많은 지역하고 재산세 자체가 적은 지역하고 격차가 되게 심하겠죠. 서울 내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 전체 크기가 서울 전체 크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쪽이 더 커요. 재산세 크기가. 그러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받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지방세를 지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기껏 걷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는데 시골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같은 데서 재산세가 얼마나 거치겠냐고요.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거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모아봤자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에서요. 세금을 나눠주겠죠. 그러면 중앙정부한테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항을 못 하죠. 그러니까 간섭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치권은 줬는데 자치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항할 수 있는 곳들 있죠. 경기도. 경기도 재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도도 다시 두 개로 쪼개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남북으로 쪼개든지 아니면 동서로 쪼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이런 데서는 재원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도니까 계속 덤비는 거죠. 야,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렇게 못 따라가겠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너희들한테 돈 안 받아도 돼. 우리 지역 주민이 내는 돈으로 충분히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그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돈이 남으니까 제주도 같은 데다 땅 사가지고 숙박시설 지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구민들은 자체적으로 뭐 거의 돈 없다시피 할인해가지고 이용한다거나 그런 데가 있어요. 돈 많으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모이는 지역, 재산세가 적게 모이는 지역 이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이제 다니다 보면 안내문 같은 경우도 받을 수도 있고 통지서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랑카드 걸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볼 때 잘 봐보세요. 어디 세무서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세금은 국세예요. 아셨어요? 근데 어디 구청, 어디 도청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라고요. 참고로 술 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주세라는 게 있어요. 술주자 써가지고 주세. 담배값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주세는 국세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몸 희생해가면서 국가나 지자체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거고 담배 하나 살 때마다 그 지역에다가 얼마나 기부 많이 하는데요.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참 이해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 전체 운영비로 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